크렘린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25년 동안 절대 권력으로 러시아를 통치하며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현대의 차르로 자리 잡은 지도자는 이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현실,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가장 어두운 복도에서 푸틴 이후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이 질문은 최근 크렘린에서 유출된 문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그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비밀 승계 계획을 작업 중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이름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 메커니즘, 충성 네트워크, 경제적 균형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푸틴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회의에서 수명 연장 기술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깊이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시스템은 그와 함께 존재하지만 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은 크렘린의 복도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비밀 승계 계획이 유출되면서 권력 투쟁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권력이 평화롭게 또는 헌법적으로 이양되지 않고 권력은 장악됩니다. 이제 늑대들은 크렘린의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첫 약점, 첫 망설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후계자 위기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피비린나에 나는 혼란스러운 권력 이양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정치적 DNA에는 서구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규칙에 기반한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권력 이양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 권력은 투표함이나 의회 복도가 아닌 비밀스러운 문 뒤에서 무자비한 음모, 숙청, 그리고 종종 유혈 사태를 통해 교체됩니다. 소련 시대는 이 전통의 가장 잔인한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닌 사후 시작된 과정은 내부 당 선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투쟁이었습니다. 요제프 스탈린은 트로츠키와 같은 경쟁자들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제거하여 당과 국가를 그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의 사후에 일어난 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브렌티 베리아와 같은 무시무시한 인물들을 포함한 그룹이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니키타 흐루쇼프는 결국 경쟁자들을 숙청하여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흐루쇼프는 러니드 브레즈네프에 의해 궁정 쿠데타로 전복되었습니다. 브레즈네프 이후에 짧은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 시기는 노령의 지도자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정치국이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지루한 안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역학은 변하지 않았고 권력은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 그룹 간의 협상과 권력 투쟁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이 혼란스러운 전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의 물결을 일으켰고 결국 보리스 옐친은 탱크에 올라 공산주의 쿠데타를 물리치며 효과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90년대는 러시아가 국가로서 거의 붕괴될 뻔한 와일드 웨스트 시기였습니다. 과두 정치가들은 국가의 불을 약탈했고 크렘린의 여러 가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에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옐친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관리된 평화적 승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 이양은 강력한 지도자의 비전을 이어갈 후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강이 악화되고 인기가 추락한 지도자의 가족의 안전과 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전직 KGB 요원을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푸틴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옐친과 그의 가족에게 평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푸틴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는 옐친처럼 약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강력하고 무자비한 시스템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만든 게임에서 그가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날 그와 그의 유산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보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옐친의 모델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사에는 다른 평화로운 모델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필연적으로 크렘린 내부의 늑대들의 싸움이라는 오래되고 피비린내 나는 전통으로 돌아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푸틴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모스크바의 모든 외교관, 분석가, 그리고 크렘린 관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후보자 명단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권력 중심과 파벌에 의해 제한된 이름들이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재적인 후계자들을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기술 관료, 무자비한 실로비키, 그리고 미래의 왕자들. 충성스러운 기술 관료는 유능하고 일을 해내는 관리자들로 푸틴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정치적 야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푸틴의 비전을 실행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 동안 나라를 통치할 신탁자나 섭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가장 분명한 예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입니다. 세무서의 전직 수장인 미슈스틴은 러시아의 복잡한 세금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푸틴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매우 재능 있는 기술 관료이자 관리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또한 그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독자적인 권력 중심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비키 내에 기반이 없고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으며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합니다. 엘리트들은 그를 통제 가능한 인물로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또한 그를 첫 기회에 전복될 수 있는 약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 대통령 행정부의 부국장은 크렘린의 정치적 두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국내 정치, 선거, 주지사 임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통합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적이고 무자비하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도 문제입니다. 1990년대에 그는 옐친 시대에 최연소 총리로 재직하며 자유주의 개혁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과거는 그를 실로비키의 강경파에게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대 뒤에 남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무자비한 실로비키는 푸틴 권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정보, 군사, 보안 관료 출신의 매파들입니다. 그들에게 러시아의 힘은 군대와 비밀 서비스의 힘과 동의어입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해 깊은 불신과 편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 상승은 아마도 더 억압적이고 더 군사적이며 더 고립적인 러시아를 의미할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이 그룹의 원로이자 이념가입니다. 푸틴처럼 그는 전직 KGB 요원이자 푸틴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동맹 중 한 명입니다. 그는 FSB의 수장으로서 그 기관을 러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음모론에 가까운 반서방적 수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푸틴의 두뇌로 여겨지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실로비키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과 그의 이념적 명확성입니다. 그의 가장 큰 단점은 그의 나이와 그가 푸틴의 복사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트들은 푸틴 이후 또 다른 나이 든 강경 KGB 요원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SB 국장 알렉산더 보르트니코프는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기관인 연방보안국의 수장입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정치 및 경제 행위자들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거의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의 권력은 그의 기관의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발생한 정보 실패는 FSB의 명성을 손상시켰고 보르트니코프의 위치를 다소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순간에 그는 국가의 신경 중심을 통제하는 인물로서 가장 유리한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왕자들은 푸틴의 직접적인 후원 아래 성장한 젊은 인물들로 미래의 지도자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아마도 푸틴에게 충성을 증명할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부총리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의 아들이며 현대 러시아에서 가장 명백한 세습시대의 후보입니다. 그는 강력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농업부 장관에서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직책에서 국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젊음과 서구식 기술 관료 이미지가 실로비키와 경제 엘리트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타협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그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아버지의 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연고주의의 산물로 보이는 것은 그가 무자비한 크렘린 늑대들 사이에서 존경을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렉세이 듀민은 아마도 가장 신비롭고 화제가 되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수년간 푸틴의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자 보좌관으로 일하며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푸틴이 그에게 절대적인 개인적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후 국방부 차관과 GRU의 수장 같은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었고 크림반도 합병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요한 산업 및 군사 지역인 툴라의 주지사입니다. 듀미는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 존경받고 정치 경험이 있는 완벽한 인물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푸틴이 마음속에 비밀 후계자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듀민일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후보자들과 그들 뒤의 권력 중심을 고려할 때 푸틴 이후 러시아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시나리오 하나, 차르의 의지, 즉 관리되고 평화로운 전환. 이것은 가장 낙관적이지만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푸틴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통제력을 잃기 전에 옐친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그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이양합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자신과 그의 측근들에게 평생 면책 특권과 자신의 유산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장애물은 푸틴의 성격입니다. 그는 누구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권력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순간 자신이 레임덕이 되고 모든 엘리트들이 새로운 권력 주위에 모여 자신을 고립시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는 궁정 쿠데타와 내부 투쟁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푸틴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거나 암살의 희생양이 되거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이 경우 크렘린의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파트루셰프가 이끄는 실로비키 파벌, 미슈스틴과 같은 기술 관료, 그리고 아마도 군대 내의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 무자비한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투쟁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체포, 숙청,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 암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긴장된 시기에 접어듭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조직적이며 가장 강력한 파벌이 아마도 실로비키 내에서 새로 떠오르는 강력한 인물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를 더욱 암울한 독재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최종 시나리오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크렘린에서의 보야르 전쟁이 승자가 나타나지 않은 차에 계속되어 국가의 중앙 권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서로 다른 파벌들이 서로를 파괴하면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람잔 카디로프와 같은 지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타타르스탄이나 카프카스의 다른 민족 공화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군대의 다른 부대들이 서로 다른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으며 이는 나라를 내전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거대한 국가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실패한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결과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멸에 대한 연설은 그의 가장 큰 비극과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그는 25년 동안 1990년대의 혼란에서 러시아를 구하고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고 제도보다는 개인의 충성에 의존하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매우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불멸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의 미래를 저당 잡혔습니다.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은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약점과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는 날은 자신의 끝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변의 늑대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모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며 불확실성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불가피한 종말을 단지 지연시킬 뿐이다. 결국 시간이 닿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푸틴이 남길 유산은 그가 재건했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러시아 국가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권력 공백에 의해 삼켜질 준비가 된 나라,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나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체제의 가장 큰 포로가 된 차르는 그의 가장 큰 두려움, 즉 그 후에 홍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크렘린에서 시작된 이 공황은 다가오는 폭풍의 첫 징조일 뿐입니다.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크렘린 권력 투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푸틴은 소련 붕괴의 전조가 펼쳐지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벽은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작은 문턱들이 문 뒤에 쌓이고 있습니다.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러시아 경제는 이제 무너져가는 요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급증했고 푸틴은 매달 수십억 달러가 그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돈을 찾기 위해 크렘린은 자국의 부유층, 즉 올리가르히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푸틴은 이 작은 집단으로부터 500억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총 102개의 사유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전략적 기업법, 부패 혐의, 민영화 위반, 비효율적 경영 혐의가 크렘린이 자산을 압류하는 데 사용한 구실입니다. 크렘린의 내부 약탈 전략이 러시아를 지탱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무너뜨릴 것인가?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통합된 개방적이고 자유시장 경제로 변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광범위한 부패, 경제 혼란, 범죄는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대 초 크렘린의 무거운 문을 통과했을 때 나라는 문자 그대로 이 시기에 새로운 계층의 과도 정치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올렉 데리파스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이들은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정치의 최고 권력층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를 설치하고 전복할 수 있는 미디어와 금융 권력을 축적하면서 경제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전용기, 런던과 코트다주르의 대저택, 국제은행에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계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부터 각 부처에 이르는 깊은 영향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크렘린에 앉아있는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국가를 대표했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무대 뒤에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국가기관은 과두정치의 이익에 맞춰진 법에 의해 운영되었고 정치적 충성심은 돈으로 사들여졌다. 이것이 푸틴이 등장한 배경이었다. 그가 2000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첫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가는 다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는 과두 정치인들에게 경고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너희 일이나 신경 써라. 이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단명한 묵시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이 크렘린이 그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의 부를 보호하고 국가의 그늘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은 그들에게 법적 보호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했으며 국가 경제는 높은 유가 덕분에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1999년 2천억 달러에서 2008년 1조 8천억 달러로 경제 성장을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는 2008년에서 2022년 사이에 2조 3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취약했고 첫 기회에 금이 갔다. 푸틴이 자신의 권위로 국가를 재건하면서 그는 이러한 병행 권력 중심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이끄는 석유 대기업 유코스를 둘러싼 갈등은 크렘린과 올리가르히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호도르코프스키가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수십억 달러 회사는 압수되었고 그는 시베리아의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치는 크렘린의 독점이었다. 그날 이후로 푸틴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제국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도 충성을 보이지 못해 그의 지배권을 잃었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1990년대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수학 배경을 가진 학자였지만 소련 붕괴 후 나타난 무질서한 자본주의에서 재산을 쌓았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서 석유 대기업, 항공사, 미디어 제국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크렘린에 누가 앉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푸틴의 권력 상승 뒤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채널과 신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푸틴에게 유리한 선거 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협력은 처음에는 양측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국가와 충돌하지 않고 크렘린의 승인을 받으며 올리가르히로서 재산을 늘렸고 푸틴은 사업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권력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은 빠르게 찾아왔다.
베레조프스키가 크렘린의 정책, 특히 체첸 전쟁과 언론 자유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푸틴의 관용은 갑자기 줄어들었다. 국가는 그의 가장 큰 권력인 미디어를 겨냥했다. 그가 통제하던 ORT 텔레비전 채널은 압력과 법적 조치를 통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의 석유 회사와 다른 투자들은 세금 조사와 소송에 둘러싸였다. 2001년에 한때 크렘린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였던 베레조프스키는 신속하게 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남기고 런던으로 도망쳤습니다. 러시아에서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궐석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망명 중에 러시아에 대한 정치 캠페인을 벌이고 국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줄어드는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3년 그는 영국에 있는 저택의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그의 가까운 동료들과 일부 조사관들은 그 사건 뒤에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베레조프스키는 격동의 2000년대, 90년대의 무자비한 권력 투쟁에서 승자이자 가장 극적인 패배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